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사관왕을 차지하며 101년 한국 영화사는 물론 오스카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네,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가 사상 처음으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한 주요 상을 싹쓸이하면서 외신들은 일제히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강희 영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무슨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시상식 장면 나왔는데 네. 또다시 저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네. 영화 오스카의 선을 넘었다. 뭐 영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후보로 6개 부분이 오른 것도 대단한데 그렇죠. 사관왕을 차지했단 말이죠.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 저도 시상식 보면서 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거는 사실 경천 동지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영화인 기생충의 의미 그리고 아카데미상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일단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가 완전히 응축돼서 이루어낸 거대한 쾌거죠. 그리고 아카데미 입장에서도 뭐 앞서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외국 영화의 작품상을 준 거, 외국어 영화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네 나라가 아닌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 그런 비영어권 나라의 영화에 상을 준 거는 이번이 92년 역사에서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혁명. 예.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 또 오스카에서도 처음이고 굉장히 네. 이제 첫 네. 기록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예. 것 같아요. 기생충이 세운 좀 기록들이라고 할까요? 뭐 새로운 기록들 이런 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 비영어권 영화로는 그 아카데미 역사에서 최초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전에 그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고 그리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의 사례가 이 영화 말고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게 1955년에 마티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는 미국 영화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뭐 미국 영화가 아니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이후에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 석권한 영화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거의 반세기가 넘은 상황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봉준호 감독이 이 시상식에서 4개의 트로피를 한꺼번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4개의 트로피를 동시에 거머쥔 경우는 월트 디즈니 이후 처음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1950년대에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그때는 다양한 작품으로 4개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한 작품으로 한 감독이 4개 트로피를 동시에 받은 건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역사에서 유일합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데 지금 네. 평론가에서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배우들이 연기상 못한 것도 아쉽다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아마 뭐 배우들이 그 우리말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단이 대부분은 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뉘앙스 전달이나 이런 것들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분까지 아쉽다 하는 분도 예, 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사실은 지금 이전부터 네. 아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그 유럽 뭐 수상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56개인가요? 이 네. 영화제에서 151개의 상을 네. 받았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뭔가 이번에 이루어내겠다. 뭔가 받을 거다. 물론 국제영화상 정도는 받겠지만 사관왕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전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이나 다른 뭐 국제사회에서 그 정도의 어떤 인정을 했다. 미리 인정을 했다. 그렇게 보면 예.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 아카데미 석권한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었고 그것도 미국 영화였기 때문에 준 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칸 영화제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황금 종려상 수상작에 미국 오스카가 좀 인색한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 인색했냐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 살짝 그 문화적 이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예. 특히 영화는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이 맹주인데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의 영화 산업이 거의 피폐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스튜디오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럽의 영화인들은 미국을 졸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영화적 졸부. 그 아카데미도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시세머리 눈빛으로 보죠. 그래서 유럽은 아카데미 별로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아카데미는 또 유럽의 영화제들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상 받은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상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거죠. 마찬가지로 아카데미 상 받았다고 해서 유럽 영화제에 상 안 줍니다. 그런 차원들이 있었는데 그
불문율을 이번에 아카데미가 깨버린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예,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작품상에서 굉장히 유력했던 경쟁 후보 중에 하나가 샘 맨더스 감독의 1917 네. 이 영화였습니다. 네. 이게 전쟁 그리고 인간 이런 걸 다룬 소재였기 때문에 가장 아카데미스러운 영화였다라고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를 제치고 기생충이 수상을 했단 말이죠.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카데미 회원들도 이제는 본인들이 자꾸 좋아하는 영화들만 좋아하는 게 창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17이라는 영화는 대단한 작품이긴 합니다만 예. 아카데미가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영화들은 대체로 시대극 혹은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 또 미국의 중심가치, 인종간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들, 휴머니즘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도 이국성을 띤 예. 그런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이를테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든가 잉글리시 페이션트 뭐 이런 작품들이요. 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전쟁 예. 영화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런 작품들을 그냥 건너뛰고 사실은 1917 같은 경우에는 골든글러브, 앞서 열렸던 골든글러브에서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골든글러브가 아카데미의 일종의 예고편 같은 시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도 1917이 작품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압도적이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오히려 1917은 촬영상이라든가 뭐 시각효과상이라든가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상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작품 그 자체의 완성도를 따지는 것은 본상은 감독상, 각본상 뭐 이런 작품상이거든요. 예. 이 작품 그 자체를 따지는 본상은 전부 기생충이 가져갔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카데미가 기존의 관성, 그 본인들이 선호하는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제공해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 주제에 대해서도 아카데미 회원들이 어느 정도 많이 공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뭐 사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가 흔히 말하는 양극화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자와 빈자 사이의 어떤 차이 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모욕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주제 의식이 사실 기생충이라는 영화뿐만이 아니고 최근 세계 영화계의 주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빚어놓은 부작용으로서의 양극화 문제에 지금 특히나 영화가 천착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영화인들이 작년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일본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라든가 그 이전에 황금종려상을 받은 그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작품 다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 영화는 일반적으로 소위 작가주의적인 그 클리셰, 그러니까 작가주의 영화가 흔히 조금 슴슴하지 않습니까? 슴슴하고 재미없어요. 일반 관객들이 보기엔 예, 대중적이지 않은 거죠. 예. 예. 낯선 어떤 문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 아카데미 회원들을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신들은 과연 그러면 이번 이 기생충의 수상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그 외신들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이미 그 전에 대해서 워낙 그 영화에 대해서 극찬을 뭐 이를테면 칸 영화제 수상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쏟아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신들의 주요 관심은 과연 아카데미가 자기 관성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상을 준다면 아카데미가 이제 좀 변화하겠다라는 의지고 예. 그렇지 않다면 니네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일 텐데 예. 기생충이 이번에 상을 받음으로써 역시 그 아카데미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발판 삼아서 이제는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그동안 사실은 영미권 영화에만 중심적으로 상을 줬는데 예.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오스카의 변화 이것들을 이끌어냈다는 차원에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의미부여를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봉준호 감독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네. 글쎄 뭐 12세인가요? 그때 영화 감독의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세계적인 영화 감독의 반열, 네. 거장의 반열에 지금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닌 계획이 이미 있었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그런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뭐 고통도 노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천재성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준호 감독?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전혀 감독이 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대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요. 예. 그 대학도 영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봉준호 감독의 아버님이 디자인을 전공하셔서 그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에 영화 아카데미에 이제 진학을 해서 거기서 영화 연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뒤에 지리멸렬이라는 단편 영화를 연출했는데 그 단편 영화가 아주 걸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1살에 방금 잠깐 지나갔는데 플란다스의 개라는 작품으로 그 연출 기회를 잡고 저 플란다스의 개 때문에 이제 3년 뒤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연출하게 되죠. 근데 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플란다스의 개를 할 때 그 송강호 씨가 저기를 했다 그래요. 그 플란다스의 개 이전에 그 송강호 씨가 봉준호 감독 그 연출하려는 작품의 오디션을 보러 왔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졌는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 씨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이번에 죄송하게도 떨어졌지만 다음에 꼭 제가 연출을 하게 되면 제 작품으로 꼭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강호 씨는 그때 당시 무명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의 추억에 흔쾌히 송강호 씨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기생충이라는 영화까지 이어지는 이 두 사람의 끈끈한 그 예술가적 관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제 뭐 봉준호 감독과 출연진들이 4번이나 무대 위에 오르면서 수상 소감을 하다 보니까 그 수상 소감도 굉장히 좀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상 소감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텍사스 전기톱인데요. 그게 왜 감독상 받았을 때 나온 소감이죠. 텍사스 전기톱이라는 게 뭐 무슨 캘리포니아 전기톱도 아니고 하필 텍사스 전기톱인 이유는 그 영화 제목에서 따온 말입니다.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의 제목에서 따온 건데 그걸로 이제 오스카 트로피를 5등분해서 여기 감독상 후보로 나온 다른 감독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영화적인 스승이죠, 마틴 스콜세지에 대한 존경을 표시를 하고, 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 대한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런 우정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런 그 거대한 시상식에 나오게 되면 자신의 측근들한테 감사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랑 조금 하다 내려가는 그런 게 상례인데, 이 봉준호 감독이 대단히 영리하다는 느낌이 든 게 저 큰 무대에 나가서도 여유 있게 그런 그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들한테 흔쾌히 이 경배를 바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할리우드 영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우리 봉준호 감독이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시상식이 끝나고 그러면 차기 봉준호 감독은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굉장히 관심인데, 잠깐 언급이 어제 있었습니다. 2개 작품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봉준호 감독은 원래 이 작품을 할 때, 그러니까 설국열차를 할 때, 이 설국열차 전에 옥자라는 영화를 할 때 근데 이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뭘 하면서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구상이 이제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어제 밝힌 거는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또 구체화되면은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제 밝힌 걸로는 일단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 그다음에 뭐 영국의 런던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이렇게 2편 정도,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2편 정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보통 감독의 그 차기작 구성은 중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또는 자신의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상을 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다면 한국에는 충무로라는 곳이 있다라는 또 충무로를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 영화를 전 세계에 좀 알리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이번 이 수상 이후에
한국 영화에게 미치는 영향도 네.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영화에게 주어지는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국의 가디언지가 그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독립 영화인들의 정서를 이렇게 보도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독립 영화인들은 기생충 수상이 물론 기쁘지만 기생충은 사실은 재벌 기업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게 바로 CJ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CJ의 독과점이 앞으로 더욱 굳어지게 하는데 미치는 영향, 그 부작용을 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이 동시에 있을 텐데 긍정성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감독의 창작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해 준 상태에서 자본이라든가 돈의 논리가 개입되는 거를 차단해 주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은 누가 와가지고 투자자라고 해서 이 영화 이게 흥행 되겠습니까? 이래서 라고 한다고 아유 예 그러면 투자자님 원하신 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예. 감히 봉준호 감독한테 그럴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봉준호 감독 말고 다른 감독들은 그런 처지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기생충이 한국의 영화 토양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계속 언제까지나 봉준호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천재적인 창작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만들었던 그 토양을 조금 더 한국 영화계 내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2, 제3의 봉준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